그 작품 전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교과서에. 그래서 되게 길어요. 근데 어차피 시험지에는 전문을 다 쓰진 않겠죠. 당연히 뭐 중략 해가지고 뭐 부분 부분 집어넣을 거라서 보셨을 때 이제 장면이 전환되거나 줄거리상으로 내용이 끊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한 번씩 잘라가면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을 전체를 그냥 큰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교과서 본문에도 어차피 또 중략이 있어. 이렇게 긴데도 중략이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런 중심 사건들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틀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틀을 좀 잡고 시작을 하면 일단은 배경이 좀 확실하죠. 시간적 배경이랑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조금 명확하죠, 상대적으로. 음. 시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전쟁 때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역이 좀 나오죠. 전북 익산이라고. 됐죠? 음. 근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설정한 까닭은 자, 소설이란 말이야, 이 글이. 이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소설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해요. 현실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소재로 하여 허구적으로 꾸며 쓴 이야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허구적이라는 거야.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야. 실화, 일어났던 일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얘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사실감, 현장감, 이런 게 부여되는 거죠. 진짜 같은 거. 괜찮습니까?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요런 효과가 있겠죠. 됐습니까? 요 정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에 잠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옛날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건호라는 할아버지가 나서서 옛날 어린 시절에 사랑 얘기를 하겠다라면서 본문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야기 구조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이야기 구조 자체가 바깥 이야기, 그렇죠? 외화가 있고 그 외화는 이제 최건호라는 할아버지가 그렇죠? 음.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나는 이야기죠. 동창생. 그렇죠? 만남. 그러니까 이 바깥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이 최건호 할아버지가 내화로서 내부 이야기, 음. 나와 명은이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괜찮습니까? 요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됐죠? 그러니까 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이야기, 내화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야기라고도 얘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됐잖아.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그리고 이걸 같은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는 말 쓰는 거고. 됐죠? 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외웠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형식이라고. 끝나. 음. 여기까지 괜찮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외화랑 내화랑 서술자 시점이 다르다고. 외화는
최건호가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됐습니다. 외부 이야기에서 근데 최건호를 최건호라고 불러요. 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됐죠?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내화로 넘어가면서, 그죠? 내화로 넘어가면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고. 최건호가 나인 건 맞아요. 음. 최건호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죠. 괜찮습니까? 됐어? 자, 3인칭 관찰자랑 1인칭 주인공 이 말 자체도 또 안 쓴다 그랬어. 3인칭 관찰자라는 말 대신에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을 묘사한다, 전달한다. 이런 말 쓴다고. 3인칭 관찰자라는 말 직접적으로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1인칭 주인공은 작품 내부의 서술자지. 자신의 내면, 생각, 정서를 직접 서술한다. 뭐 살짝씩 단어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요런 맥락에서 구분이 되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각각 매칭되는 게 있다 그랬어. 3인칭 작품 외부의 서술자 그리고 1인칭 작품 내부의 서술자. 괜찮아요? 그리고 무조건 구분돼야 됩니다. 앞으로 너네가 객관식 문제 푸실 때 1인칭이다, 3인칭이다 이런 얘기 이제 안 줘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주던 거는 중학교 때로 끝이야.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 그냥 자습서에 있었던 거,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 그냥 단어 외웠다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문제 못 풀어요, 너네. 학교 시험지에 있는 객관식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뭔 소린지 모른다고.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야.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개념 구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또는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얘를,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라고 하는, 그쵸?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다른 말로 썼을 때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지. 그것도.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 일단 잡아놓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이야기인 거야. 이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외화였던 거지. 그죠? 외부 이야기.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부터 내부 이야기 시작되는 거라고. 자, 내가 그 계집애를 처음 본 것은, 그죠? 여기 말하는 나. 그래, 이게 이제 외화의 최고노가 되는 거라고. 자, 그 계집애, 이거 명언이죠. 자, 봄볕이 단양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하굣길에 일부러 내 거리를 하나 더 지나 먼 길을 애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네요. 나는 그날도 일부러가 되는 거. 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냐. 원래 내가 다니던 길로 지금 하교를 한 게 아니야.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가느라 그 명은이네 집 앞을 지나게 됐던 거라고. 그러면은 명은이랑 내가 만나는 거는 그래 우연적이야. 그렇지? 명은이와 나의 우연적 만남이라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연성이라고 하는 걸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명은이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됐나? 됐죠? 또 이제 여기다가 또 말 장난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필연성이라고 말 바꿔요. 이 필연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죽는 거는 필연적인 거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게 필연적인 거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명은이랑 내가 만난 건 그래 어디까지나 우연이야. 하지만 그 우연이 발생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계기가 이거라고 지금. 어. 그래서 이야기의 개연성이 생기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내려갈게요.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는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벽보에는 최근 전황에다가 네모나만 쳐놓을까? 전황들이 주먹덩이만한 붓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 붙들어 세우곤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 세 줄 내용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전황이라고 하는 게 전쟁 소식이죠. 음,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게시판이 쭉 서 있고 그 게시판에는 전쟁 소식들이 쭉 붙어 있고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서 봐요. 전쟁이 장기화되던 시기야. 일상적으로 변했죠. 전쟁이 그냥 일상이 된 모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한국전쟁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을 거야.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그때부터 쭉 밀고 올라갔다가 음, 위에 이제 북쪽 거의 끝까지 갔던 상태에서 두만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후퇴했던 일사후퇴라고 얘기하던 그거 직후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때서부터는 사실 별다른 진척이 없거든요. 양쪽 다 북에서건 남에서건 음, 그냥 교착 상태라고 얘기하지 보통.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전쟁 얘기는 들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뭐 짐 싸고 피난 가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초창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내려갑니다.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이런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자, 만세주장 고두박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 이게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내가 일부러 돌아가는 그 계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 다른 걸 봅시다. 그 막걸리 만드는 집에서 그 밥 훔쳐먹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이때 당시에 사회상이죠. 당시 사회상 반영하고 있죠. 가난하고 궁핍했던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술 만들 때 이제 널어놓은 그 쌀을 이렇게 밥을 지어가지고 쫙 깔아놓거든요. 그거 이제 몰래 훔쳐 먹으러. 어린애들이 그러고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됐죠? 음. 자, 그러면 최근 전황을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아까 이제 만세주장 그 술집이에요. 술 만드는 집. 거기 아저씨가 앞에 이제 밥을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본 거지. 학교 가다가. 그럼 이따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여기 들러서 저거 훔쳐먹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길을 돌아서 갔던 거라고. 됐죠? 하굣길을 돌아서 지금 오던 거라고. 자,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및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괴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괴멸하였다 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 이게 지금 그냥 전황인 거죠. 압축하면. 자, 이런 전황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일사후퇴를 거쳐서, 그쵸?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지금. 그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죠? 자,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없는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괴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아자 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난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이 부분 체크하시면은 각주 달려 있죠. 자습서에는. 근데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파적인 내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다. 국군은 항상 승리하고 있다. 요거 알려주는 거지. 이건 이제 의도가 뻔하죠. 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일부러 지금 어휘들을 조금 수준을 높였어요. 고취하다,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의 편파적, 그죠? 내용인 거죠.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실제 그러니까 실제 뺍시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죠?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아니죠. 자, 뒤에 낡은 양복에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벽보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고요. 나는 그 아저씨한테 선멸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대요. 그리고 몽땅 씨를 말린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럼 괴멸은 뭔데요? 라고 또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할게요. 선멸이 무슨 뜻이냐? 괴멸은 또 무슨 뜻이냐? 지금 이런 거.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멸, 괴멸, 실제로 의미 자체는 그냥 싸그리 죽여 없앤다, 막 약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그냥 정말로 그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야. 의 단어. 됐죠? 근데 여기에 어린 아이들도 노출이 돼 있죠. 그죠? 순수한 어린 아이도 쉽게 접한다고. 이런 단어를.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전쟁의 비극성 이런 걸 일단 벌써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전쟁의 비극성, 폭력성 이런 거 강조되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거 모르는 게 맞지. 근데 애들도 이런 거를 쉽게 쉽게 접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당시. 자, 아저씨는 알려줬었는데 예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대. 근데 아버지는 이랬대.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지방을 만한 게 그런 건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욕설이나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알 필요도 없다고 윽박을 질렀대요. 됐죠? 이건 이제 그러면 아시겠죠? 아버지의 의도. 됐죠? 음. 아버지의 의도. 뻔하죠? 내가, 그렇죠? 내가 전쟁의 참혹함을 몰랐으면 바람이 담긴 반응인 거라고. 그렇죠? 아버지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 막 들춰보다 보면은 한 번쯤 꼭 나와요. 아버지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한 뭐 이런 거 나와요. 아버지가 무식해서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이달원의 뜻을 몰라서 화를 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알 필요가 없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좀, 여튼. 자, 내려가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여기도 그냥 자습서에도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나의 불만이죠.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불만. 왜 그런 것도 안 알려줘? 약간 이런 거잖아. 그쵸? 참고만 그냥 해두시고.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잘라주고 갈게요. 첫 번째 장면이었으니까 잘라주시고. 그렇죠? 자, 시청 앞을 떠나 시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군청이었다. 그렇죠? 여기 익산군청이라고 하는 말에서 전북 익산이라는 공간적 배경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감, 현실감, 현장감 이런 거. 자,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다음 차례가 익산군수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다다다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이거 무슨 장난치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쇠 철창 이렇게 담벼락 대신에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치면서 가는 거 있잖아. 그런 장난 치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기 정도만 바로 해두시고, 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진짜 별거 아니죠. 나의 순진함이죠. 음. 천진난만함. 그렇죠? 장난치는 거잖아, 그냥.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천진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래요. 싸발총 같이. 음. 총이잖아. 그렇죠? 총이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것도 똑같아. 내가 따발총 소리가 어떤지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전쟁에 익숙한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장면까지 체크했을 때에도 반복되죠, 이미. 아까 벽보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전쟁에 익숙해, 이미. 그렇죠? 전황 소식에 대해서 읽으면서 어머어머 수군수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다고, 전쟁 중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미 묻어내졌어요. 이런 거와 더불어 어린 애들이 선멸, 괴멸 이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자라. 그리고 따발총 뭐 이런 거 장난치면서 전쟁놀이하고 막 이런 것도 똑같죠. 전쟁을 모르는 애들은 전쟁놀이를 할 수 없죠. 약간 이런 셈인 거야. 그렇죠? 체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사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는 순간, 됐죠? 나는 멈칫하네요.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휑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자,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무늬 차림에 정갈한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까지. 됐죠? 이게 이제 첫인상이네요. 소녀. 이 명언이겠죠? 첫인상. 한 손에는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야릇한 자세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까지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여기, 이렇게, 요 부분. 음, 됐죠? 이것도 첫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게 1번, 2번, 됐지? 음. 그러니까 생긴 거는 1번처럼 생겼어. 근데 2번은 소녀가 하는 행동이죠, 지금. 괜찮습니까? 어. 지금 여기서 따져보면 1번은 외양 묘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번은 행위를 묘사한 거죠. 행동 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그냥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한꺼번에 그냥 외양 묘사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겉모습이니까. 이게 뭐 이러고 있는 것도 겉모습이잖아. 그렇죠? 손 뻗고 이렇게 더듬더듬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자, 나비야, 나비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그렇죠? 나비야, 나비야.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다음 장면 갈게요. 그때였다.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솜 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있는 웬 낯선 사람. 야, 이거 조금 체크해봐. 어디 갔어?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고양이가 멈췄잖아. 누구를 발견하고? 이거 나예요. 납니다. 건호예요, 건호. 됐죠?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고요. 자,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아이라고 단정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하나 체크할 게 나옵니다. 서울아이. 세모를 하나 칠게요. 서울아이. 서울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서울 내기들은 제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야. 라고 비웃었어요. 멸종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다니. 그렇죠? 아니다. 이거 끝까지 그냥 가로 묶어도 되겠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비는 뭐라고 부르려고. 됐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습서의 내용을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린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음, 조금 심리를 복합적으로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봤을 때는 이거죠. 서울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저거 멍청하게 저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불러야지 왜 나비라고 불러? 일단은 서울 아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복합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나는 알잖아. 나는 고양이가 고양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라고. 됐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면에는, 이 내면에는 사실상 열등감이 같이 있는 거라고. 실제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됐죠?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열등감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저 바보들이네. 라고 까내리면서, 그죠? 표현하는 겠죠? 그때 이제 얘기하죠. 아,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찾는지, 거기 누구 하면서 이제, 멀뚱멀뚱 건너보며, 입술을 뭐 닮았거렸다네요. 계집애 행동을 훔쳐보다가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미 여기서 그럼 벌써 하나 나오죠. 아, 계집애가 장님이구나. 그렇죠? 명은이 장님이구나.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거기 두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묻죠.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단박질,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했다. 당달봉사다. 라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거기 누구 했을 때 날카로운 목소리는 불안한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명은이는 불안함을 느꼈고, 됐죠? 그리고 여기 당달봉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장면에서 나는 놀라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은이 느꼈던 불안함인 거고 당달봉사다라면서 도망가는 이 장면에서는 나는 놀람.
거라고, 놀람.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처음 보는 거지. 그죠? 자, 집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의 지혜밥을 훔쳐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꿈뜨고 어설퍼 보이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 부분은 이제 놀람도 있었지만 이 놀람과 더불어 호기심, 그렇죠? 소녀에 대한 호기심. 이 두 가지 정서가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건호의 정서겠죠. 자,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결국 1인칭 주인공인 나, 건호니까. 건호의 내면 심리는 다 얘기 나오죠? 괜찮습니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만남에서의 태도. 이게 바로 다음 장면, 두 번째 만남으로 넘어가면은 또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됐죠? 여기서 한번 잘라주세요. 됐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전날 이제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놀라움과 호기심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꼈죠, 처음. 그리고 도망쳤으니까 이제 그때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달려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나비야, 나비야 하고 있죠. 음, 그 모습을 보면서, 갑시다. 아마도 철책 너머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비란 놈은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울어대기만 했고요. 공은 똑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통탕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서 공을 집어들었고요. 계집애한테 던져주었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만남에서 소극적이었던 아니, 명을 한다. 건호가. 그쵸?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만남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죠. 그쵸? 태도에 변화가 있어요. 두 만남 사이에. 자, 명은이의 얼굴에도 놀라움인지 반가움일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거기 누구?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죠. 둘이 대화할 때 여기서 아예 그냥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당연히 이제 번호는 사투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명은이는 서울말을 쓰죠. 이거는 이제 사실 별건 없어요. 이 사투리를 쓰는 거에서는 어, 일단은 사실성, 그렇죠? 전북 익산에 사는 애가 서울말 쓰면은 그것도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투리가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토속적 분위기 또는 향토적 분위기, 됐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호의 순수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순박함 또는 건호에게 친근감을 느끼게도 만들죠. 애가 약간 약간 어리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그쵸?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것도 역시나 사투리의 효과입니다. 이거 사투리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제 그 애구나 얘기하는 거죠. 자,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장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얼굴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소녀도 건호에 대해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구나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누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이 못생긴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바람에 가슴 한구판이 뜨끔쑤셨다.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나오죠. 음. 자습서에는 무슨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명은이는 어차피 앞을 못 봐. 근데 내가 못생겼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나 봐. 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뜨끔 순진하죠. 순진함, 순박함. 그러니까 이거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하마터면 실토할 뻔했다. 모두들 생기다만 얼굴 같다고 놀려대곤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순진함이 되는 거죠. 생기다만 얼굴이래요. 못생겼다도 뭐 내용 일치해서 만약에 그쵸? 이런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번호는 못생긴 얼굴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뒤에 갈게요.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걷느라 철체까지 다다르는데 반나절은 쫓기 걸릴 듯했다. 그쵸? 그 앞으로 이게 더듬더듬 안 하고 정상인처럼 걸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너희 아버지가 군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군수가 뭔데? 네가 익산 군수 딸이냔 말이여. 익산 군수가 뭔데?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요 맥락입니다. 괄호 그냥 묶어놓을게요. 야, 군수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고, 아, 역시 서울내기들. 바보 천치들이네. 야, 잠자리면은 다 똑같은 잠자리로 봐.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뭐 등등등등. 이런 잠자리를 모르고, 서울 애들 아니면 바보 천치들이네. 아까 우리 나비야 얘기했을 때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으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울 아이들에 대한 비웃음인 거지만, 이 내면에는 열등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괜찮죠? 넘어갈게요. 예, 대단하지 않은 장면들을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외갓집식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뭐 얘기를 하고요. 아, 여기 하나 체크해야 되겠다. 어쩌다가 그렇게럼 당달봉사가 되어버렸다냐? 라고 물어보죠. 예, 사실 되게 신뢰되는 질문이죠. 어,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이 그래서 건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냐?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건호의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꼬집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숙함. 미숙함. 건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내면적으로. 내면적 미숙함이라고 할까? 이제 작품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건호가 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면의 미숙함이 점점 이제 명은이와의 관계에 따라서 성숙함으로 변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미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의문을 털어냈습니다. 당달봉사가 뭔데? 라고, 아, 역시 서울내기라 별 수가 없었다.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관사 쪽을 봤더니 할머니가 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마 뜨거라. 여기 어마 뜨거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표현으로는 어마 뜨거라라고 돼 있지만 진짜 뭔가 뜨거운 걸 만져서가 아니겠죠? 그냥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깜짝 놀라서 전날처럼 또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도망가네요. 그죠? 명은이랑 이제 조금 대화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이었네요. 자,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놓았다.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중간 부분 줄거리 봐야 됩니다. 뭐 여차저차 있죠. 명은이가 중간에 안 보여가지고 갔더니 명은이가 입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명은이를 병문안도 가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맙다. 자주 놀러 와라. 대신에 이렇게 된 거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전쟁의 참혹함이에요. 폭력성.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은이는 전쟁에 의해 부모를 잃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할머니가 이제 부모 이야기 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장님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죠? 라고 하는 거죠. 금기를 제시한 겁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명은의 할머니가. 왜 할머니겠죠? 나에게 금기를 제시한 거죠. 어기면 안 되는 규칙.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명은이는 전쟁을 두렵고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문제 없죠. 중간에서는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인 딸고마니 아버지. 오케이, 딸고마니 아버지 네모 하나만 쳐둘까요? 일단 처음 등장할 때 딸고마니 아버지의 이름, 해학적 이름이죠. 딸을 그만 낳으라는 의미에서 지은 해학적인 이름입니다. 해학적 우스꽝스러운 거요. 자, 주일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복 피라민 출신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 버리고요. 자, 대신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혜밥을 훔쳐먹은 거 어쩌다가 돈 주우면은 그거 이제 뭐 사먹은 거 이런 거였는데 명은이를 만난 후에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덧붙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은이한테 이런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음. 이제 건호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까는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어쩌다가 당달봉사가 됐냐? 뭐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나쁜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도 아직은 좀 미숙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나는 주일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강교회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나갔다. 명은이에게 건넬 선물! 네모칠게요. 선물. 이 선물이 뭔데? 전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그 벽보 붙어 있는 거 보고 전쟁 소식을 보고 명은이한테 가서 알려주려고 됐죠? 근데 이제 뻔하잖아. 이거 할머니가 하지 말라 그랬던 거잖아. 전쟁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명은과 갈등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상 갈등하는 계기인데 명은에 대한 나의 호의야. 실질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나는 나름의 호의를 베푼다고 전황을 가져다가 주는 건데, 전황을 내가 수집해가지고 주는 건데, 알려주는 건데, 명은이는 싫어한단 말이지. 그래서 싸워요, 결국에 나중에. 이따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목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훈이네 외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했던 거 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다 생각을 못하고 있죠. 자,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빠끔히 열렸고 손짓으로 불러요. 그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명의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뭐 사진이 있었고요. 방으로 들어갔다까지는 그냥 읽으세요. 자, 명은이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라는 놈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명은이의 얇고 보드라운 이불,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었다. 오케이.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예뻐 보였다. 얘기하네요. 이런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호감을 느끼고 있구나. 호감. 그리고 그 호감을 느끼니까 괜스레 희죽희죽 웃기부터 했다 나오죠? 아유, 순진해요. 순진함, 순박함. 그쵸? 음. 번호, 나의. 그쵸? 크게 문제 없죠? 자,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였다.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과자랑 이런 걸 두고 가셨고요. 자,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선물 보따리. 전황. 어. 자,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준비해온 전황을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렇죠?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죠. 전쟁 얘기를 지금 막 계속해요.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1사단, 미국 3사단 뭐 얘기하고요. 자, 명은이 너 선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어 지금 신났어요. 자, 대신에 중요한 거 이쪽입니다. 보세요.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라졌다. 요겁니다. 명은이에 대한 외양묘사죠. 됐죠? 이건 지금.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나타내는 거,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커졌다 이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건 결국 명은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쵸? 명은의 감정.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놀람. 어떻게 전달하는 거야? 근데 명은이는 놀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표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 간접 제시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지.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게 감정을 직접 제시하려면 명은이는 놀랐다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놀랐다라고 감정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야 된다고. 근데 명은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저번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방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이겁니다. 명은이의 반응을 건호는 오해해요. 명은의 반응을 오해한 거야. 내가. 나는 명은의 반응을 오해했다고. 됐나? 자, 아까 우리 위에서 정리하고 내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전황, 선물. 그렇죠? 선물이 갈등의 계기가 된다고. 이게 왜 갈등의 계기가 되겠어? 나는 지금 계속 명은이의 반응이 어떤 정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떠드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나는 더욱더 신이 나서 고부라졌다. 내친 김에 나는 미국 구군단이 철의 삼각기 전투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요. 자,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몽땅 뭐 이렇게 얘기 또 하죠.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과자 안 먹니? 뭐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얘기하죠. 여기 명은의 말하기 방식 한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명은이의 의도는 뭐야? 의도. 나 봐봐. 그래, 이렇게 가자. 표면적으로는, 그죠? 과자 먹으라고. 그죠? 과자를 권유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안에 내면적인 거. 내면적인 의도가 되겠죠? 이거는 그만 말해라. 말 그만해라. 어, 그렇죠?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명은이가 이야기한 표면적 발화와 그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면적 발화와 명은이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회적 말하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명은이는 지금 우회적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황 얘기를 멈추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 표현인 거죠. 괜찮나요? 자, 문제화할 수 있는 요소는 뭐 이런 겁니다. 대략적인 줄거리, 어떤 사건인가, 이 장면에서 인물의 정서가 어떨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음. 지금 누가 몰라? 건호는 신나 있고, 그죠? 눈치코치 없이 신나 있고, 명은이는 제발 좀 닥쳤으면 좋겠고, 이 정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괜찮습니까? 그거를 안다고 작품을 이해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내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문학을 공부하실 때에는 대략적인 정서, 대략적인 장면에 대한 이해, 줄거리에 대한 이해 했다고 착각하고 까불다가 다 틀려요. 그렇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명은이는 헬쓱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괄호 하나 칠게요. 착 내리깔았다. 이 장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양 묘사인데 외양 묘사를 통해 그렇죠? 명은의 어떤 심리, 불쾌한 거예요. 불편한 심리, 간접 제시했다. 문제 없죠? 자,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지금 되게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이겠죠? 전쟁 때 폭격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건호가 얘기하는 이 그 전황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뭐 공포스럽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거죠. 어쨌든 부정적인 정서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속눈썹이 이제 기다랗게 드러났고요. 내려갑시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어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이의 과자들을 마구 먹어. 됐죠? 눈치가 없어요.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라고 얘기 나오죠. 자,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기력을 되찾았고요. 공놀이를 하기 시작한다네요. 나는 다시 한번 또 나는 득의에 찬 목소리로, 그죠? 득의에 찬 목소리, 그죠? 뭐라 그래야 돼? 의기양양해서, 그죠? 왜 또 소식을 또 알고 왔잖아. 네가 모르는 소식을 나는 알고 왔다. 또 이래가지고 와서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어쩌고 저쩌고 또 전황을 또 전하죠. 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시청 앞에 게시판에 공들여 외워온 벽보의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오케이.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됐죠? 자, 명은이의 내면은 충격, 공포, 두려움, 불쾌감 등등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봐봐 지금 명은이 외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금기를 또 어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명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음, 됐죠? 배려가 없는 미성숙함이 아직까지 드러나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그럼 이 장면도 똑같죠. 공을 떨어뜨리는 행위의 묘사를 통해, 그렇죠? 행동의 묘사를 통해 간접 제시한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자꾸 표시하냐면은 이거 잘 봐봐. 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 지금 했었던 우리 이렇게 괄호 묶어가지고 정리했던 명언이의 심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랑 달라. 뭐가 달라? 지금 바로 이런 얘기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거는 지금 누구의 심리야? 나의 심리잖아. 그죠? 그죠? 나의 내면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서술자인 내가 내 정서,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이거는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 달라요, 지금. 내 심리를 전달하는 거랑 명은이의 심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다시 한번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역시나 또 오해했죠. 그죠? 명은의 심리를 오해했음. 그죠? 눈치가 없으니까요. 미성숙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소식을 또 얘기하는 거야.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어쩌고 저쩌고 대성을 거두었디야 라고 했더니 이제 터졌죠. 드디어 터졌죠. 듣기 싫단 말이야. 닥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아까 전에 과자나 먹으라고 얘랑 뭐가 달라? 그래, 이건 직접적 말하기잖아. 우회적 말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직설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의도는 똑같아요. 전학 얘기를 멈췄으면, 그러니까 전학 얘기를 멈춰라 라는 의도는 똑같잖아. 과자나 먹으라고 이거랑 그 다음 여기 그만두란 말이야. 그죠? 전학 얘기 그만해라. 의도는 똑같은데 간접적인 우회적 말하기랑 직설적인 표현이랑 말하기 방식이 다른 거. 됐죠? 체크해 두시고요. 자, 명언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갑자기 잔디밭으로 널브러져요. 됐죠?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안이 벙벙해서 나는 어쩔 줄 모른다네. 그죠? 자,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지금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직접적인 거부 의사. 그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전황 얘기에 화를 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명인의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나오시죠.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없어서 도리가 없었대요. 근데 눈치코치가 없어요,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 나는 관사를 빠져나왔어. 아, 도대체 뭐가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헤집어 놨는지 알다고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 내 호의, 네모 치시면 되겠죠? 내 호의. 앞서서 이야기했던 선물인 거고, 이게 바로 전황 얘기였던 거죠. 음, 전쟁 소식. 그렇죠.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얼씬도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돌멩이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나는 지금 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명은이가 왜 화를 내는지, 그죠? 명은이의 심정은 어떠할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 건호가 싸가지 없는 사이코패스라서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야. 몰라서. 그런 배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라서. 괜찮습니까? 예, 너무 부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쵸?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때 퍼뜩, 그쵸? 여기가 아니죠. 그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영영 떠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나는 예감할 수 있었다. 그쵸? 여기에 이제 내포된 의미는 나의 잘못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렇죠? 자, 끊어주시고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됐죠? 장면 한번 잘라주시고 내려갈게요. 하루 동안 관사 근처 열심도 안 했고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요거 이제 나오죠? 어, 그 서술자의 내면 심리, 나의 심리 한 거지만 뭐 반성의 태도도 있을 거고 미련도 남아 있는 거고 미안함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명은이에 대한 관심도 남아 있고 호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죠?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귓바퀴를 맴돌았다. 다시 이제 관사를 해질녘에 찾아갔죠. 자, 명은이는 혼자 앉아 있었네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나비란 놈도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몰래 지켜봤어요. 그렇죠? 자,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죠? 체크 하나만 해보면 여기서 이제 명은이도 사실상 꺼지라고 소리는 질렀지만 거의 유일한 친구였던 거잖아. 그렇죠? 외롭다. 그렇죠? 심심함. 이런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간접제시 되고 있는 거라고. 명은이의 심리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무렵에 마당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였다. 종소리가 들리네요. 종소리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화해의 매개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명은과 나의 화해의 계기가 되는 거라고. 자, 댕그렁, 댕그렁, 댕댕, 뭐 이렇게 소리가 울립니다. 명은이는 느닷없이 종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리네요. 저녁 노래 흠뻑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의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리를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말하죠. 3일 중이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알리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하더니 나비야 나비야 라면서 이제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음, 이제 갑자기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하나 알 수도 있는 건데 명은이는 되게 새침한 아이예요. 음, 새침함, 그렇죠?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닌 건 아시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건 아니고 새침대기 같은 모습이 좀 있죠.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왔으면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명은이가 용서했구나. 화해의 장면이 되는 거죠.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에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나에 대한 원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화는 좀 풀렸어요. 자, 때마쳐 관사의 현관문이 활짝 열렸고요. 외할머니가 꾸짖음 반, 반가운 반에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나는 잔뜩 낫꽃을 불킨 채 나오죠?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하잖아.
부끄러움. 그쵸? 원래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한 거니까 미련함도 있는 거고. 빠른 걸음으로 이제 관사 내부를 지나쳐서 정원으로 나갔죠. 자,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조종이요. 한참 있다가 제종을 칠 거야. 뭐 이렇게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쭉 얘기를 하네요. 어머나, 건호 너 교회 다니니? 뭐 이런 얘기 하죠. 딸고마니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요. 명은이 너 딸고마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라면서 이제 딸고마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습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딸고마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계기로서 작용을 하죠. 명은과 나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딸고마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야트막한 언덕이 신강교의 종탑 밑에서 종 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을 연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희화화 해준 겁니다. 희화화. 그죠? 그리고 해학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그만 키도 조그맣고 이런 덩치도 조그만 아저씨가 종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제 막 이런 모습을 설명한 거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로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었다. 그렇죠? 딸내미 이름을 그럭그럭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요번에는 틀림없이 아들 낳게 된디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조금 그래 요것도 미리 얘기는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렇게 딸고마니 아버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이따가 조금 후반부에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장면이 실제로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는 또 조금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고마니 아버지는 장면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그려지는 장면도 있고 좀 진지하게 그려지는 장면도 있는 겁니다. 체크 한번 미리 해두고 갈게요. 넘어갑시다.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자,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이 좋게 깔깔거렸대요.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웃게 만들었다. 라면서 이제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넋이야 신이야 하면서 이거 막 신나서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순수하게 되게 순진하고 이런 모습 계속 보이네요. 자,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얘기를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나오죠? 여기 체크 하나 할게요.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을 뒤늦게 생각해낸 까닭이었다.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보이죠? 나의 태도 변화가 있죠? 그렇죠? 명은이를 배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거라고. 나의 내면적 성장, 내면적 성숙. 이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아, 얘는 앞을 못 보는 애였지. 볼 수 있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면은 실례겠구나. 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죠. 자,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마니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봐. 얘기하면서 이제 딸고마니 아버지 얘기 재밌어 하죠. 자, 그 뒤에 갑시다. 딸고마니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얘기 나오는데 뭐 요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종을 치지 않을 때는 놀림감밖에 안 돼요. 됐죠? 하지만 종을 치는 동안은 존경의 대상이 된대요.
됐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종을 칠 때만큼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문제 없죠? 밑에는 이제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은 딸고마니 아버지 종치는 모습이나 이런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해두시고요.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딸고마니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본다는 얘기지? 눈이 안 보여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신광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됐죠? 자, 요 장면 갈게요. 다음 장면.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자, 요거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내가 매우 기다렸다는 얘기죠. 음, 나는 명은과의 약속을 매우 기다렸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더디게 갔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칠 시간에 맞춰서 관사를 출발했고요. 음.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훨씬 더 멀게 느껴졌대요. 자,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봐봐. 아까 우리 외화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장면 자체가 벌써 내부 이야기라고. 근데 그 안에 삽입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됐죠? 짧은 토막으로 이야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삽입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재의 상징성이에요. 이거 아마 물을 확률 되게 높아요. 음. 가볼게요.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자,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자,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면서 공을 세웠고요. 상을 받았어요. 전쟁이 끝났네요.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럼 요 백마를 하나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까요? 됐죠? 자, 백마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종탑 동그라미 앞에 이르렀대요. 자,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대요. 자,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감고 올라간 칡넝쿨 동그라미가 보였어요. 이거를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종을 울리고 말았대요.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알아보도록 지시했고요. 그래서 백마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됐다고 얘기하죠. 요 지금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요 종소리까지. 안에 삽입된 짤막한 토막 이야기지만 지금 이 내화, 내부 이야기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각각 백마는 절망적이죠. 그렇죠? 비참함이죠. 그래서 명은이와 대응되는 거예요. 그렇죠? 겪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니까. 대신에 종탑이 있죠. 종탑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 뒤에 나오는 실제 종탑이라고 하는 공간도 명은이에게 이런 공간의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명은이도 지금 자기 내면에 쌓인 어떤 서러움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러움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칡넝쿨. 칡넝쿨이 뭘까 도대체? 칡넝쿨은 보세요. 백마가 종을 치게 만들어주죠. 그죠? 백마가 종을 울리게 만들어주죠. 그래, 이렇게 갑시다.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거네요.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기능. 따라서
나와 대응되는 거라고. 진짜 사소한 건데 종탑을 건호라고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종탑을 건호다. 어. 또는 이제 뭐 백마를 건호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대응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소리는 희망이죠. 구원의 소리죠. 이제 작품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작품 후반부에 명은이가 종소리에 되게 집착해요.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이 있어요. 되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야. 어. 왜 그럴까? 여기 내부 이야기, 그 토막 이야기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은이에게 그 종소리는 그냥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야. 나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리라고. 나의 이 서러움을 없애줄 수도 있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되게 중요한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명은이의 반응.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 종을 칠 수 있다고? 라면서 되게 호기심을 갖죠. 명은의 호기심이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호기심의 내면에는 아, 나도 종을 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 또는 소원을 이루고 싶다. 이런 내면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언이가 물었다네요.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허세를 부리고 말았대요.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치면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대야.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장면 한번 잘라줄게요. 아, 여기가 아니지. 그렇다니까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대야. 됐죠? 내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거나 그냥 쭉 넘어가서 여기 봅시다 뭐 이런 중간에 비는 부분 너네는 봐야 돼. 음. 자, 신강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뭐 쭉 다른 부분은 내려가겠습니다. 자, 뭐 여기 파트만 조금 체크할까? 명은이를 여기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부축한 채 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장면에서도 사소하지만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모습. 이런 배려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건 전부 다 성숙, 그렇죠? 태도 변화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회당이 뭐 보이기 시작하고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고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등장하네요. 그때 딸고마니 아버지다. 귓속말로 속삭여요.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서 자갈을 밟으며 걸어 나왔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를 좀 볼게요. 딸고마니 아버지의 민머리가 알전부처럼 반짝거렸어요. 그때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를 올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딸고마니 아버지가 이전까지는 되게 조롱의 대상, 놀림의 대상, 해악의 희화화되는 대상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의 반응은 되게 예의를 갖추었단 말이지. 그렇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하죠. 이게 다른 거 없어요. 한 번씩 뒤에 이제 얘기 잠깐 나오는 거지만 그냥 딸고마니 아버지가 경우에 따라서 옆에 서 있던 애들한테 종을 칠 기회를 주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다른 의도 없이 명은에게 종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음. 명은이에게 종칠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음,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요 이제 후반부 장면에서 번호,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모든 모습들은 전부 다 명은이를 배려하고 명은이를 위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실질적으로. 자, 계속 뒤에 넘어갈게요.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종탑에 다가섰고요. 쭉 풀어 내렸고요. 종을 치는 모습은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어, 딸고마니아 씨가 이제 종을 치기 시작해요.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댕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근데 이제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죠. 음.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허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하네요.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댔다. 그냥 요런 거는 뭐 잘 묻는 건 아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해 둡시다. 종소리라고 하는 청각적인 심상을 귀싸대기, 촉각이죠. 어, 종소리가 뺨을 때렸다. 인 거니까. 청각의 촉각화입니다. 감각의 전이 표현.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우리 이제 이전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 그쵸? 감각의 전이라고 했던 표현들. 그러니까 쓰였다 안 쓰였다가 기초라면 그러면 어떤 감각으로 전이했는데 요거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 없죠? 자, 뒤에 나는 명은이의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됐죠? 명은이를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밑줄만 칠게요. 됐죠? 요거. 음. 명은이에게 감동을 주는 행위입니다. 종소리를 뚝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장난에 명은이의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돋웠다. 명은이는 기뻐하죠. 자, 공중에 둥둥 떠있던 딸고마니의 아버지의 발바닥이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이제 종 치는 걸 멈추기 시작해요. 자, 종 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 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조절하고 있었고요. 실화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 지금 보셔야 돼요. 명칭 체크 하나만 할게, 명칭. 자, 뭐냐면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니라 사찰 아저씨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이 딸고마니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놀림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하는 사찰 아저씨는 존경의 대상이구나. 됐죠?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담아 보냈어요. 제발 종 한 번만 치게 해주세요. 인 거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마지막 딱 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아, 후회가 되네요. 진작에 좀 잘할 걸. 근데 이제 결국 종치는 건 실패했고 대신에 이제 이걸 하죠. 고무신을 벗어들어서 그렇죠? 고무신을 벗어들어서 잽싸게 고무신짝을 명은이의 귓바퀴에 찰싹 붙여주었다. 됐죠? 이게 아까와 똑같아요. 위에서 그죠? 뒤에서 손바닥으로 막았다 뗐다 해줬던 것처럼 두 번째 명은이를 배려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은이를 감동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명은이는 이제 미소를 그죠? 띄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미종은 여기도 표시 하나만 할게요. 어미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새끼종이 남아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됐죠? 그러니까 종소리가 이게 처음에 큰 종소리랑 그렇죠? 남은 소리랑 요걸 표현한 거잖아, 지금 요게. 대신에 이제 종소리의 여운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종소리의 여운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어미, 새끼라는 거는 이제 생명체한테만 쓰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그럼 종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죠. 표현상의 특징 뭐야? 그렇죠. 허리적 표현. 비슷한 표현 사용된 거 찾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다. 위에 아까 전에 봤던 공감각적 심상도 그렇고 요 화루적 표현도 그렇고 그 정도 개념에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반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절반 이하로 느껴졌다. 자, 명훈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에선 감추지 못했고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고요.
자, 건호야 라면서 이제 요 장면 다른 거 없어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명은이도 건호에게, 건호도 명은이에게. 됐죠? 자,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기를 만져보고 싶어. 라면서, 아,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보여줘서 고마워. 보시면 알겠죠? 호감. 그냥 살짝 체크만 해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모를 리 없어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잘생겼구나라고 말하니까, 요렇게 나는 반응하죠. 나는 활활 달아오르는 낫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다시피 환사 앞을 떠나버렸다. 그죠? 기쁘기도 하고, 기쁨, 그리고 순수함이 또 한번 드러나죠. 음, 나의 기쁜 심리와, 그죠? 건호라는 인물의 순수한 내면, 이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자, 다음날,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건우야, 날 교회로 다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명은이의 소망이에요. 종 쳐보고 싶다. 자, 이 종을 치는 행위가 명은이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죠. 아까 안에 삽입됐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렇죠?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는 한이라고 하는 걸 조금 해소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내려가시면 나는 이야기를 듣고 안 돼, 그렇죠?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라고 계속 얘기하죠. 종을 쳐서 뭐 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근데 명은이의 진짜 속셈. 그쵸? 진짜 속셈이라는 말 나오죠? 이 얘기예요. 음, 이 얘기. 그쵸?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백마처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 그리고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전하고 싶다. 그죠? 이게 이제 명훈이 속셈인 거야. 진짜 속셈. 아, 딸고만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데 내가 교회종을 어떻게 쳐? 알았어,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명훈이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는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쵸? 음.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야. 수요일도 절대로 안 돼야. 목요일 밤중에 가볼까? 뒤에 갈게요, 그냥 이제. 그래서 목요일에 밤에 종치러 갑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실 때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내려갈게요. 자,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시간의 경과를 빠르게 제시했죠? 이 빠르게 제시라는 말 대신에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맞나요? 시간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게 왜 그러겠어? 긴장감, 속도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쫄리겠어. 그렇죠? 긴장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 외할머니한테 반말을 허락 맡았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백발 노파의 마음이 쭉 뭐 여기는 뭐 됐어요. 실제로 종을 치러 가는 장면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신강교의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에 되게 떨렸어요. 이게 흥분인 건지 두려움 때문인 건지 명훈이 또한 떨고 있었죠. 자,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요런 부분부터 이제 우리 체크 하나 더 해봐야 돼요.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호의 태도 중에 하나가 명은이를 위한 희생적 태도예요. 괜찮나요? 음. 명은이를 위한 희생적인 태도까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려는 엄청난 짓거리, 이제 종 몰래 치러 간 거잖아. 자, 어울리게끔 주변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탑 가까이에 명은이를 잡아 끌었어요. 그때 종탑을 묘사하는데 이제 요것도 체크 하나 할게요. 괴물처럼 네 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 종탑. 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개의 다리. 그러니까 이게 종탑을, 종탑을 일단 괴물에 비유했다 괜찮아요. 그냥 단순하게. 괴물에 비유했다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이제 둘러 표현을 하면 생물체처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도 화류적으로 표현한 거야. 둘 다 상관없습니다. 종탑을 괴물에 비유했다. 종탑을 화류적으로 묘사했다. 그렇죠? 넵.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웃었다, 울었다 이런 감정 표현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물이 종탑이 울었다, 종이 울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에 엉엉 울었다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건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처럼 다리가 4개 달려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리가 달려있는 거는 그냥 생물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화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이게 사실 내신이 아니면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근데 1학년 지금 우리 요 시기에는 조금 구분을 해주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쭉 내려가서 심호흡을 했고요. 밧줄 밑으로 풀었어요. 종치기 직전이네요. 자, 꽉 붙잡고 있어 라면서 이제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자, 딸고마니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종을 슬슬 치기 시작하네요. 자, 조금 한두 줄만 내려가서 마치 한 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의 딱따개비처럼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건 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여기 자습서에도 표현되어 있죠. 비유한 거지. 나와 명은이를. 그죠? 말이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원관념, 그렇죠? 원래 나타내고자 했던 대상인 원관념은 나랑 명은이라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빗댄 대상,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방앗개비가 되는 거죠. 딱따개비. 됐나요? 교과서 있는 말 그대로 씁시다. 딱따개비. 그렇죠? 원관념이라고 하는 말이랑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말, 잡아두세요. 괜찮나요?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종을 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소리를 치네요. 소원 빌 준비를 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대요. 자,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고요.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다음부터는 수월해지죠.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려드는 종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자, 소원을 빌어 라고 이제 또 한번 소리를 지르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도 소원을 빌기 시작해요. 됐죠? 나도 소원을 빌기 시작하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마니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대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비는 소원은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죠. 명은을 위한 소원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아까부터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나의 태도는 희생적 태도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희생적 태도 계속 나온다 그랬죠? 또는 이런 말로도 씁니다. 헌신적 태도라는 말로도. 됐나요? 자, 최종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전국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아를 찧을 적마다 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화류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렇죠? 음.
목청껏 울었다 얘기하고 있잖아. 됐죠? 내려갈게요. 자, 한창 종을 치던 중에 딸고마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몰랐대요.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이고 나서야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자, 고함과 동시에 딸고마니 아버지가 와락 덤벼들어서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떼려고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자,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메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양 다리를 가로질러서 명은이의 허리를 감싸놨다. 여기도 이제 명은이를 보호하는 거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체크만 할게요.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감싸놨다. 그렇죠? 헌신적 태도. 여기까지. 넵. 뭐라고요? 네. 목청으로 울었대잖아. 이거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만 할 수 있죠. 어, 괜찮나요? 자, 한데 엉클어져서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마니 아버지도 밧줄과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요 장면, 요 장면에서 객관식 보기 만들 때 요런 말 언급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딸고마니 아버지는 처음에는 종 치는 거를 막아섰잖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 치는 행위의 방해자야.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의도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죠? 의도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 치는 걸 돕게 돼버렸잖아. 그죠? 어. 종 치는 행위 조력자가 돼버린 거야. 괜찮나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자의적으로 조력했다는 건 아니야. 자의적인 조력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 그쵸? 종 치는 걸 도와버리는 꼴이 되었죠. 자,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야, 요 마지막 장면 있잖아. 마지막 장면 조금 체크할게요. 봐봐.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됐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어둠에 잠긴 세상 있죠. 세상. 네.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은 사실상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그렇죠? 부정적 현실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이 부정적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소리는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느냐? 희망과 평화에 대한 소망. 됐죠?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지. 또 단순하게 명은이의 입장에서라면, 명은이의 입장에서만 그냥 얘기한다면 억울함을 알리는 거죠. 음,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마지막에 나오는 거 희망과 평화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가가 왜 결말을 이렇게 지었을까? 어둠에 잠긴 세상으로 종소리가 퍼져나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작가는 왜 썼을까? 그죠?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떤 희망과, 그죠? 뭐 이런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메시지를 넣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죠?
자, 명은이의 입에서 벼랑간 울음이 터져 나왔고요.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순수한 울음소리를, 그쵸? 무동을 태운 채 종소리는 하늘 끝에 닿으려는 듯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자, 마지막에 요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댕그렁댕, 댕그렁댕이라고 하는 거. 그쵸?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음, 종소리로 작품을 마무리했죠. 그쵸? 또는 이제 마지막에 댕그렁댕 점점점점 말줄임표. 그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감동과 여운을 주기 위한 독자에게 이렇게 가자. 독자에게 감동과 여운을 준다. 그쵸? 이 효과까지 같이 세트입니다. 뒷부분 줄거리는 크게 의미 없어요. 다시 외화로 돌아와서 그 초등학교 동창회 있잖아. 그거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고 사실상 앞부분에 나왔던 그 외부 이야기는 그냥 이 작품 전체 구조 있죠? 구조.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거 이외에 어떤 내용적인 특성은 크게 없어요. 자, 그럼 요쯤에서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구성, 그죠? 외화 안에 내화가 삽입된 형식인데, 외화의 시점이랑 내화의 시점 다르다고 했어. 그렇죠? 서술 시점이 다르니까 구분 명확하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내화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건별로 조금 잘라서 우리 보긴 했어. 사건별로 보긴 했었는데, 인물의 심리가 어떠한지, 그렇죠? 인물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는지, 괜찮습니까? 직접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 간접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는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서 전달했다면 그 말하기 방식이 직접적인 말하기였는지, 간접적인 말하기였는지, 그렇죠? 달리 말하면은 직설적인 말하기였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돌려 말하기였는지, 괜찮습니까? 우회적 말하기였는지,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조금 체크해 두시고, 그 중간 부분에 나왔던 번호가 이야기해준 그 백마 이야기 있죠? 백마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백마 이야기 진짜 중요해요. 많이 물어볼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상징적인 거 체크해 두시고, 네. 일단, 뭐 아주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따져볼 거는 좀 많은 작품이니까, 이거 지금 들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너네가 직접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늘 얘기하던 대로 서술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대충 이런 줄거리, 대충 이런 정서, 대충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작품 본문이 길어질수록 더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